다들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또 상담 프로를 너무 많이 봤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혼 숙녀 캠프,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부모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얘를 잘못 키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 부모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인생에서 어려운 지점을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잘 컸어요. 왜냐? 부모를 그래도 믿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거든요. 부모가 야 그건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부모가 완전히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받으러 온 거지 해결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이 든 부모가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무슨 해결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유 그랬냐 힘들었냐 아유 와서 일단 밥 한 번 먹고 얘기 시작하자 그냥 온도가 필요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은 내가 널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제일 먼저 TV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는 거. 두 번째 너무 많이 봤는데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건 자녀를 그렇게 키운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됐다라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도 전문가들이 부모가 자녀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한 번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미안했던 부분이 있으면 사과 한 번 하면 되는데 두고 이 잘못에 대해서 값을 치르도록 하는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 동안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자꾸 무릎 꿇고 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을 밟았으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부모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서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걸 미안해할 게 아니고요. 진짜 부모들은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지점들은 좋아진 점이 있다. 근데 아마 부족한 지점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네가 잘 커줘서 고맙다. 부모가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이가 10살, 20살 넘어서 30살, 40살 됐는데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싹싹 빌면 자녀들이 전 행복합니다. 사과를 받아서 아주 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오히려 분노가 더 올라와요. 그럴 거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부모의 남은 생에 멱살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모도 다 실수하는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한심하고 멍청하고 때로는 돌아보면은 정말 미안한 것뿐인 게 또 부모입니다. 폭삭 속았을 거기 보니까 부모는 지난날이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가 잘못한 것만 기억난다던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표현 너무 좋아서 제가 적어놨는데 물론 부모가 착해가지고 지난날에 내가 자식들에게 미안했던 거 많이 생각나고 또 좋은 부모들이라는 게 최선을 다했지만 미안한 거 죄책감만 또 남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죄책감이 있더라도 삼가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식들한테 미안한 지점이 있어서 아유 미안해서 이런 게 참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를 더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도 내가 그게 못났지만 나름 그대로 최선을 다한 거였어. 부족했지만 내가 한심하고 모질라고 못 배우고 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 게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내가 그렇게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만큼 커져서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이런 얘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식들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면 거기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남은 생에도 나무랄 거고요. 최종적으로 네가 잘 컸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못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종의 마감의 말, 마침표의 말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좀 미안한 지점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부족했지만 나로서는 그때 당시 내가 최선을 다한 게 그거였다. 그때 더 배우고 더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몰라서 그게 나에겐 최선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커져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각관계라는 개념이 있죠. 부모 싸움 할 때 갑자기 엄마가 애 불러놓고 야 니네 아버지가 어떤 줄 아니? 이러면서 애를 끌어당겨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부부관계에 끼어들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치우치게 만들고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좋지 않은 현상인데 이런 삼각관계가 어렸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생애 성장해 가면서 부모 간의 대화 그리고 정서적인 위로 공감이란 이름으로 계속 반복되거나 강화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웃긴지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우 엄마 언니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 언니는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나의 정서적 줄기를 이루는 것처럼 물줄기처럼 그렇게 쭉 간다면 이거는 다른 한쪽을 완전히 메마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 댐을 쌓게 하고 그 댐에 따라 가지고 그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그 반대쪽에 있는데 완전히 고갈돼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각관계라고 하는 게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좋지는 않아요. 이런 관계가 쭉 성장을 해 가면서 우리가 좋은 말로는 이제 서로 간에 공감을 잘하는 관계, 대화가 잘 되는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서적 의존은 단기에 끝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더군다나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내 부모는 늙어가요. 근데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의존해요. 정서적 의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많은 것들로 의존해요.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친구가 줄어들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할 게 많아지기는 해요. 이를테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모들이 잘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키오스크도 제대로 잘 못하니까. 그러면 부모가 마치 우리가 두 발로 걷지 못할 때 지팡이 하나 짚으면서 이제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도움을 좀 받는 것처럼 자식이 그렇게 부모에게는 이런 지팡이 역할을 해주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 걷지 못하고 할 때 부모가 아이를 반짝 안아서 이 아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부모의 발달을 도와주는 게 자식의 역할이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 좀 과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과도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좀 부담이죠. 엄마 친구들과의 싸움과 관계를 나 지금 공부하고 직장 가야 되는데 퇴근하고 온 사람 붙잡고 나서 365일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내는 과정에 돈도 쓰고 했겠지만 20살 넘고 30살 이렇게 넘어서 사회적으로 막 시작하려는 이 자녀의 모든 금액을 다 뺏어가지고 부모가 자기 생활비로 쓴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역시 돈이 집안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의지하는 영역이 커져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부모들은 말이에요. 좀 심할 경우는 50대 정도밖에 안 돼서 아이들이 20대, 30대에 취직을 했는데 아예 그때부터 부모가 일을 하지 않고 자식들이 월급으로 살아가는 집들도 있습니다. 기생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부모도 부모의 능력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끝까지 일하고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커가면서 자기의 일상생활과 자기의 경제적 영역을 딱 안정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구가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부모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딱 포기한 채로 부모가 이렇게 자식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 자식의 돈을 나누어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집들이 경제적으로만 의존하겠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의존해요. 모든 것으로 판단과 결정 모든 것으로 의존합니다. 이런 경우 참 안타깝고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마치 나의 삶을 점령하듯이 이렇게 오는데 어쩌라고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내가 밀어내려고 하기엔 나를 완전히 점령한 상태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집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양태가 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착취적 부모도 있어요. 의존한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착취적인 겁니다. 자녀가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의 삶을 챙기느라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거는 좀 착취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아픈 경우 갑자기 좀 아파진 경우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아이가 바깥에 활동하지 못하고 24시간 전적으로 다른 삶은 다 내팽개치고 나만 돌보고 있다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을 점령한다고 느끼고 너무 의존이 좀 심해서 내 삶이 의존의 담요 속에 완전히 가려져서 빛이 안 보인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부모가 나에게 의존해 올 때 그 퍼센티지나 정도를 내가 결정해서 제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상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초반에 경계를 잘 지어놓지 않으면 경계는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안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내가 벅차고 때로는 침범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경계를 잘 지켜야 부모도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는 부모도 약속과 경계를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거를 침범이라고 생각하거나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용돈을 일부 드린다든지 집에서 여기서 먹고 자면 나도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집안 전체에서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가 내야 될 돈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온 가족이 나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나 없으면 이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차갑고 냉정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경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야 내 가족도 사는 거예요. 나 없는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에게 함몰될 경우
나는 내 경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일종의 저항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멀쩡히 건강하고 별일 없고 그냥 가족의 일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아니야,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무것도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건 역시 웃긴 일이죠. 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그래도 용돈 혹은 생활비 일부를 드리는 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전체를 다 내놔야 돼? 아니면 내 모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다 관리하면서 부모가 나의 용돈을 일부만 주면서 심지어 나는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라? 이거는 침범이에요. 이거는 함몰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몰의 관계인지 아니면 이런 침범의 과정에서 내 역할 또 내 영역이 충분히 잘 확보되고 있는지 알아채고 이걸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가족 안에서는 그렇습니다.